이게 나왔네 이런 것들을 대표님이 좀 뽑아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하나씩 좀 일단 네. 기사부터 보면서 입을 네네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견인 교수시고 네, 되게 오래되신 이제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네, 보니까 이제 집 사려면 3월이 막차 3분기에 반등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 마침 또 이런 전문가분께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 이제 또 올라오니까 좀 저도 좀 약간 좀 신기해서 좀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대부분 이 말씀에 다 동의를 해요. 예. 또 금리 재작년에 이제 안 좋았던 게 금리 때문인데 이 금리 문제가 조금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힘들고 오히려 좀 상반기에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DSR이 지금 이제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 보금자리 특례라든가 예전에 뭐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 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DSR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DSR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DSR 40%에서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아니면 집을 사는 게 힘들다. 이게 이제 DSR 규제가 좀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정부에서 이제 언제까지 이제 신생아 대출이나 이제 특례 보금자리 이런 걸로만 이제 대출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집값의 상승 여력이 이제 에너지가 좀 응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가 좀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여기 근데 저랑은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게 이제 네. GTS 개통의 1기 신도시에서 이제 일산 마두 백석 이런 데 좀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고양시인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제 GTS A 노선까지도 저는 같은 생각인데 네. 이쪽 1기 신도시에는 사실 새 아파트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운정 신도시 쪽이 오히려 왜냐하면 신도시고 GTS의 어떤 효과가 그쪽도 이제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정 신도시 쪽이 더 투자 가치로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그 다음에 왜 제가 방송에서 그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한번 네.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라고. 그때 분양가가 아마 3억대 초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이 전세고 매매 이걸로 한번 볼까요? 전체 매매 보면 지금 좀 올랐잖아요. 이게 그 3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한 3, 4천 정도 이렇게 좀 붙은 것 같아요. 피가 좀 싼 게 한 2, 3천 정도가 피가 붙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피 뭐 한 700, 800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기억이 잘 나긴 하는데. 네네네. 근데 그때 피 뭐 700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입주가 마무리되니까 피가 됐고 여기가 또 그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감정가가 한 4억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왜 그때 왜 그 화곡동에 그때 뭐죠? 그 목동 사시는 분이 네. 5천만 원인데 투자 뭐 할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안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감정가가 4억이면 그분 같은 경우 무주택자니까 70%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억 8천이 나오는 거고 분양가가 3억 2천이면 보증금 만약에 2천 받거나 3천 받으면 사실 내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가격은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입주장이 마무리되니까. 왜냐면 여기가 또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근데 사실 대표님 수영장 네, 수영장 굉장히 중요해서. 근데 이제 신도시에 물론 이제 여기가 운정 그 GTS 역세권은 아니지만 네. 운정 역세권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이 뭐 다 떨어지는데 뭐 집 사라고 하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지들은 그렇게 떨어진 것도 없고 사실 가격이 오히려 그때 방송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게 큰 돈이 많이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큰 돈이 많이 왜냐면 감정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세가가 좀 입주장이다 보니까 좀 낮은 건 맞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오히려 그 월세를 세팅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사자분 오셨거든요? 오셨다고요? 네. 네. 대표님 저예요. 전재산 5천만 원. 아, 네네네네. 목동 네네. 빌라 네네. 탈출하고 싶은 그 여성분. 너무 그게 좀 인상 깊었었는데 그때 저도 제가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고 제가 방송에서는 또 이게 말씀을 좀 못 드린 게 좀 약간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한번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 여기가 좀 저렴하긴 했어요.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역세권은 아닌데 그걸 네네.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네네. 좀 저렴했었다. 네네.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지금 이제 피가 한 그래도 2, 3천씩 지금 붙고 있고 그때보다는 어쨌든 한 1, 2천 제가 오른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이 뭐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오르는 단지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이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게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면 감정가, 새 아파트는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출이 많이 나오면은 사실 그렇게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5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아파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이런 거를 봤을 때 전세 한번 봐보세요. 전세나 월세. 월세는 뭐 월세도 궁금하네. 5천에 한 120 정도니까 아까 이게 분양가가 3억 2천인데 감정가가 4억이면 4억에 70%면 2억 8천이잖아요. 거기다 월세 보증금 5천 더하면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세금 이런 것 저거 네, 하면은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2억 8천에 대한 월세 그 이자를 내더라도 월세 120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충당이 되는 거예요, 거의. 2.8억?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2억 8천이죠. 2억 8천에 만약에 한 4% 잡아볼까요? 네. 93만 원이거든요. 오히려 충당이 되고도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4% 대출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감정가가 4억이고, 무주택자는 70% 대출 나오니까 2억 8천에 보증금 5천 더하면 3억 3천이니까 분양가로 거의 분양가, 그러면 내 돈이 거의 안 들어와도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박하수 KB 국민은행, 박하수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GTS 때문에 아까 일산 쪽, 고양시 쪽이 괜찮을 거라는데 그쪽은 신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신축이 더 좋은 이유가 제가 이것도 뉴스에 갖고 왔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잠실 5단지 뭐 공사비 후폭풍에 재건축 대장주가 뚝뚝. 이게 뭐냐면 추가 분담금이 1억 이상 붙는다는 얘기가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새 아파트는 가격이 분양가가 지금 가격이 아니라 사실 2년 전, 3년 전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분양가로는 앞으로 이런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비 후폭풍에 재건축 대장주가 가격도 떨어지고 재건축 단지가 떨어지고 있는, 물론 이제 추가 분담금 부담 때문에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공사비가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2, 3년 전 가격으로 그거를 지금 새 아파트를 산다? 저는 충분히 그런 메리트 있다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단지들 중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중소형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한참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평균 자산 규모가 4억대, 순자산이 4억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3억대, 4억대 아파트는 그렇게 경기랑 상관없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만큼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을 때도 그런 아파트들은 그렇게 이제 경기랑 상관없이 떨어지지 않고 오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 아파트고 또 커뮤니티 잘 돼 있고 수영장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입주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월세 계산했을 때 실제로 들어간 돈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 대출 이자하고도 오히려 돈이 남으니까. 사실은 내 돈이 안 들어가고 돈이 3, 40만 원 남는다는 거는 거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똔똔만 돼도 그렇죠. 전세 투자한 것처럼 똔똔만 돼도 뭐 땡큐인데. 네. 근데 월세가 상당히 높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러네요. 커뮤니티가 잘 돼 있어서 그런가. 그러네요.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뭘 여쭤볼지 아시죠? 네. 사냐 말하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문제인데. 사요? 그건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집값이 요새 하락하고 있는데 너는 왜 사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인데, 아니 이런 아파트들은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는 게 저는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 아파트도 보면 제 기준에는 네. 많이 벗어나는 아파트예요. 저는 막 역세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역세권. 그렇죠. 네, 이런 거 좋아하고. 그건 맞네. 평지는 맞네.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가 깔려 있다든지 뭐 그쵸.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앞으로 이제 생기니까. 이런 거가 아무튼 오른다는 거. 네네. 좀 아무튼 이런 스타일로도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데서 찾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고민할 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선택할 게 많은데 사실 돈이 많지 않으신 분은 선택할 여지가 더 적은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들한테 많다는 거지 이 아파트가 뭐 최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이 소액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일로 찾아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겠냐. 예, 그리고 지금 이 가격에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해하시지 마시는 게 저는 여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없고요. 저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일부러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괜히 오해 살까봐 안 하고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 사시든 안 사시든 저랑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지금 현 상태도 아직 저평가 구간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난 이런 관점으로 본다. 네네. 네. 네. 판단 여러분들 하시는 거죠, 뭐.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수도권에서 네. 이제 공급 부족 얘기 나오고 네네. 뭐 하다 보니까 중대형 쪽을 봐야 된다. 네네. 아니다. 중소형 쪽을 봐야 된다. 네. 84 초과를 봐야 된다. 네네네. 아니면 5984를 봐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의견이 네네네.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경기가 좀 이렇게 불확실하고 안 좋으면 사실 중소형은 많이 안 떨어져요. 일단은 그러니까 경기 방어용으로 중소형이 저는 더 괜찮다고 보는 견해고, 특히 이제 25평 신축 25평 이하는 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이렇게 강남권이나 좀 입지가 좋은 지역은 대형 평형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은 대형이 더 오를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랑 못 사는 동네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에서는 용산이나 뭐 강남에서는 대형 평형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서민들이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중소형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 사실 집값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소형보다 25평보다는 34평, 40평대가 더 인기가 많긴 해요. 지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도 어떤 단편 1인용적으로 평형에 대해서만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형이 더 우세하냐, 소형이 우세하냐, 중소형이 더 우세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경기 방어용으로는 중소형이 좀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대형으로 좀 가고 싶다고 하면은 좀 입지가 좋은 곳, 누구나 아는 잘 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에서는 대형도 크게 좀 오를 여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34평보다 54평이 훨씬 더 인기가 더 많고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상황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뭐 큰 평수가 더 간다, 작은 평수는 더 안 간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보면 확실히 지방의 좀 상급 동네들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대전의 도안 신도시라든지 뭐 대구의 수성구라든지 네네.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큰 평수가 많이 큰 가잖아요. 평수가 메인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입지가 좋은 데는 큰 평수가 메인인데, 또 이런 지역들은 의외로 이제 좀 작은 평수가 더 인기가 있을 지역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대형도 물론 크지만 소형도 사실 만만치는 않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지역은 소형이라도 비싸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 소형도 인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25평이 인기가 좀 없는 거는 맞아요. 사실 25평. 왜냐면 워낙 그 큰 평수다 많고 또 집값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이렇게 역발상으로 보면은 네. 그 지방이나 수도권, 그러니까 지방 쪽으로는 오히려 청약 경쟁률은 오히려 25평이 낮으니 오히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좀 작은 평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꼭 지방에 어떤 지역에 꼭 당첨이 되고 싶다 그러면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라는 게 경쟁률이 확실히 적습니다. 100% 확정은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리가?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김포안이 있었고 김포시안이 요거죠. 김포 있고 인천시안이 있었는데 그거에 절충이 된 거예요. 절충이 돼서 네, 중간으로 절충이 돼서 원래 이제 이쪽에 2개가 더 있어야 돼, 3개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마 이 2개만 놓고, 그러니까 인천 검단에 2개만 놓고 이쪽으로 검안역이 새로 생기고 이렇게 장기 뭡니까? 네. 감정입니까? 검정? 네. 감정역이야? 뭐야? 네, 감정역이요, 감정역. 네. 이렇게 있고 여전히 이제 시풀이랑 풍무역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기 있고 여기 이제 그 이쪽이 종착역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구례역 위쪽으로. 네. 그래서 5선 연장에 드디어 이제 이게 발표가 됐고, 네. 이제 요게 이제 또 보니까 여기 또 인천에서 검단에서 약간 좀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또 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미 이렇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사실상 김포시 요구에 가까운 조정안을 내놓았다. 네네. 네, 그렇게 됐고. 판정승? 네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약간 유망 지역을 보라고 하면은 이쪽이 아마 그 양곡
그 여기가 어떻게 하면 김포 한강 신도시가 아니라 요만큼 이제 양곡이 있는 지역이어서 이쪽이 좀 많이 좀 변두리였는데 이쪽에 여기 생기면 5호선이랑 바로 직행이 되고 기존에 이제 김포 도시철도 구례역이 아마 있는데 구례역에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역세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나마 좀 저렴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쪽도. 그래서 이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장기는 또 GTS-D가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풍무야 뭐 워낙 또 잘 아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시풀이 이제 그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있는 곳 바로. 그렇습니까? 네, 바로 앞이에요. 바로 1분 거리. 여기는 저도 투자를 하고, 또 그 회원들도 많이 샀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년 전에 저희 단톡방에 이제 올라오셨던 분이 한 회원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4년 전에 제가 5호선이 연장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그게 기억이 난다고. 그게 2019년도니까 4년이 맞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것도 예상이 되니까 이런 게 많이 발표가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역세권 아파트. 왜냐면 김포에 있어도 역세권이냐 아니냐, 특히 5호선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희비가 많이 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1분 거리에 이제 놓여지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초역세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제 완공이 다 되면은 훨씬 더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4년 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4년 전에. 근데 이제야 실현이 된 거예요. 이제야. 근데 어떻게 4년 전에 그걸? 사실 이게 도시계획에서는 다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막 변경되고 막. 변경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게, 요 앞이 바로 시내폴리스라는 지역에서 여기도 이제 지금 좀 지지부진하지만 여기도 이제 국가산업단지로 지금 키우려고 하는 지역이에요. 시내폴리스. 시내폴리스라고, 업무단지가 이제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들어맞았고, 이제 그게 이제 드디어 들어맞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편리해지겠다.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100% 이제 안심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좀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5호선이 뚫리다 보면 5호선은 이제 마곡도 연결이 되고 여의도도 연결이 되고 광화문도 연결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요거는 훨씬 더 이게 뚫리게 되면은 이제 이제 지금 현재 가격도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김포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인천은 분통이 터져 나왔다고. 네. 근데 언제까지 싸울 수는 없으니까. 정리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요거는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5호선 연장 관련해서는 제 칠판에도 막 이렇게 쓰고. 몇 번 하시죠, 몇 번. 네네. 그래서 이런 지역 좀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지역들은 이거 작년 연말, 재작년부터 해서 요즘 같은 때도 오히려 계속 올랐거든요. 떨어지지 않고. 그렇습니까?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부동산이 안 좋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오르는 지역들이 있는 겁니다. 오르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시기가 꼭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요새 뭐 부동산 다 안 좋다 뉴스 나오지만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예전 1년 전 시세 한번 보시면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검토하시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지, 뭐 집값이 다 떨어진다고 하니까 뭐 지금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어떤 한 시점에 저평가된 저평가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잘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풍무랑 장기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뭐 당곡? 양곡역. 양곡지구? 양곡역? 네네. 여기를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딱 봤을 때는 풍무나 장기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장기도 물론 좋고요. 근데 풍무도 이제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가격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저렴했었어요. 그러니까 풍무 지역이랑 이 시풀 앞에 있는 이 아파트를 비교하면은 여기가 좀 더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역세권이 된다고 하면 여기가 저평가된 데 위주로 투자를 했던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풍무 지역보다는 여기가 그때 차익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풍무 센트럴푸르지오랑 이쪽이랑 한 1억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역발상으로 이미 1억 정도 오른 것보다는 1억 정도 싼 데를 이제 투자를 했던 거예요. 4년 전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요 정도까지 조정이 됐다. 네네네. 또 나중에 이제 변동 사항이 나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하철. 제가 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경기도나 수도권이 오히려 좀 투자가 더 유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서울이 좀 지지부진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인데,
서울이 전세가율이 50%에서 50%인데 이제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 60%라는 얘기거든요. 전세가율. 근데 전세가율이 60%가 넘었다는 건 그만큼 제가 판단할 때도 실거주의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실제로 어떻죠? 지금 서울은 전세가가 50%인데 수도권은 60%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도권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 오늘 토탈 요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탈 정리하면은 지금 입주하는 물량은 가격이 2년 전 가격 혹은 3년 전 가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분양가는 어떻게 되죠? 계속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은 많이 올랐지만 수도권은 그만큼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분양가보다 1, 2천, 2, 3천 오른 거니까 실제 2, 3년 전 가격보다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전세가율도 어떻죠? 전세가율도 서울에 비해서는 60%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겠냐는 거예요. 결론은 GTS A나 이런 GTS C라든가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에 수도권에 새 아파트 3, 4억대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수도권에 네. GTX에 네. 수도권 네. 신축에 3, 4억대가 있을까요? 아까 봤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이거 GTX 아니었잖아요. GTS A가 뚫리면 그 온기가 거기까지 퍼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로 역세권 아니지만. 바로 밟고 있는 거 말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운정신도시 자체가 GTS A의 영향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억대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똑같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데는 크게 심지어 뭐 수도권의 5억대 아파트들도 4억대, 5억대 아파트도 그렇게 이게 뭐 떨어질 여지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축이고. 왜냐면은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살아보면 굉장히 또 구축이랑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전세나 이제 수요가 계속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제가 볼 때 가장 싼 아파트다, 현재. 가장 저평가된 아파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는 네. 작년 겨울하고 좀 대자뷰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는 거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재작년 겨울에는 이제 다 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떨어졌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한 상태잖아요. 회복을 한 상태에서. 심리가 지금 네. 분위기 자체는 네네. 다 지금 안 쳐다보는 분위기는 똑같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이런 아파트들은 간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할 수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추후에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목동 사시는 분 여기 방송이 계신다고 해서 사시는 분 엄청 챙기시네요. 좀 마음이 남더라고. 남더라고. 또 팬이래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말 잘 들으시고 수도권에 그런 투자 위주로 하시면은 크게 리스크 없고 거기다 감정가도 높기 때문에 대출도 나온다. 대출도 나오고 그 보증금과 월세를 세팅하면 대출 이자를 충당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리스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8호선 뚫리는 다산역 근처. 네, 다산역 아파트.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올랐어요. 제가 판단할 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미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예 좀 사람들이 좀 덜 쳐다보는 지역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이미 다산역 근처는 이미 올랐어요. 한번. 덜 쳐다보는 지역이 어딜까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지역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8호선 들어오면 당연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4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 김포 5호선 연장을 보고 투자를 했던 거면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관심 없을 때, 아예 4년 전에. 근데 지금 이제 슬슬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4년 전에.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선진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좀 다산 신도시나 이런 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이제 관심을 좀 꺼두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제가 좀 약간 좀 아예 바닥일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늦었다. 근데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목동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데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남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목동 홀드하고 강남을 하나 잡는 2주택 전략으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강남이 이제 조정적이다 보니까 취득세 문제가 걸려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강남 주택을 사고 3년 안에 팔면 되긴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 문제를 해결하면 상관이 없는데
취득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취득세 상관없으면요? 어떤 거? 3년 이내 팔고, 3년 이내, 그러니까 3년 이내 팔면 팔아서 취득세를 그냥 일반세로 낸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강남을 사면은 취득세가 8%인 거예요. 두드려 맞는다. 네, 두드려 맞는데 네. 기존 재건축, 목동 재건축을 3년 이내 팔면 되는 거거든요.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근데 그 3년 이내 만약에 팔려서 그렇게 할 거면 지금 사도 되고요. 근데 이게 안 팔릴 것 같다. 더 3년 이상 홀딩 할 거다. 그러면 사면 안 되죠. 왜냐면 8%면 30억 잡으면 2억 4천인가요? 거의 2억 4천, 2억 5천. 취득세 2억 4천, 2억 5천 내려고 해봐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네. 가능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뭐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은 취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팔고 그냥 강남으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월세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오피스텔 월세입니다. 네. 강남 오피스텔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 강남 오피스텔은 이제 그 신축이, 그다음에 강남 오피스텔은 다 규모들이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규모가 작은 거. 진짜 작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보다는 저는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그 몇 번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좀 규모가 크고 대단지고 이제 브랜드이고 이런 오피스텔이 저는 향후에 좀 더 월세나 전세 수요도 많아지고 추후에 오를 여지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쪽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지금 오피스텔이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아직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 상태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완화가 되면 저는 그런 오피스텔도 분명히 빚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전 강남 오피스텔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오피스텔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은 이미 지하철이 더 이상 뚫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규로 지하철이 뚫리는 지역들의 오피스텔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 오히려 그런 게 더 투자 가치 면에서는 더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그 아파트에 비해서 크게 오르는 건 아니고 매매가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아파트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더 이상 내가 이제 좀 할 게 없다, 혹은 내가 좀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럴 때 오피스텔을 하시는 게 맞다. 그게 아니라 내 돈도 없는데 무조건 오피스텔부터 사서 매매 차익을 거두겠다. 그거는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자금 사정과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시적 2주택에서 네. 다주택자 플러스 오피스텔 보유의 단계로 넘어가는 스텝이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네. 일시적 2주택의 다주택자에서 네네네. 일시적 2주택에서 네. 다주택 플러스 오피스텔로 네네네. 가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이제 최종 주택을 이제 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최종 주택 여기면 괜찮다. 예를 들어서 그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강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서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수도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주택이 어느 정도 이제 난 여기서 그냥 계속 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2주택, 3주택으로 이제 하셔서 매매 차익을 거두겠다 하시고, 나는 그거 외에도 추가로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을 좀 구입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추가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최종 주택 외에 여러 가지 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올해 팔 거, 내년에 팔 거, 내후년에 팔 거 이런 게 좀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이렇게 지금 저도 계속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어차피 월세 받는 용도니까 지금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거죠. 마포에 네. 투기 지역일 때 들어가서 네. 이렇게 실거주를 하고 있다가 네. 이제 회사와 너무 멀어서 조금 이제 지방으로 좀 여기를 전세를 주고 내려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그 유튜브나 이런 걸 쭉 보니까 갑자기 비과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비과세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2주택을 늘리게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지금 수지 쪽으로 지금 가계약금을 넣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수지 구청역 쪽에 있는 네. 좀 구축 아파트로 네. 그쪽으로 회사랑 좀 가깝게요. 네.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갑자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뭐 거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했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네. 네, 비과세 요건을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그거를 다 뭉그러뜨리고 가니까 네. 갑자기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네네네. 아니, 마포에 있는 집이 비과세 2년 그 거주 요건을 채우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다. 그러면 용인 수지에 사셔도 3년 이내만 파시면 비과세는 유지되시는데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만약 판다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해야 될 서울에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걸 팔고 나면은 서울에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비싸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용인에 있는 수지 아파트를 이제 일반 세율로 파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둘 다 팔아버리고요. 그러면은 아니, 둘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네네. 그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비과세로 지키시고 싶으시면, 네네네. 네, 제일 마지막에 파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포골 마지막으로 팔려는 게 어떤 의미? 그러니까 마포랑 지금 용인을 사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네네네. 마포를 이렇게 전세를 주고 용인으로 이제 가게금 넣고 이렇게 두 네, 번째로 취득하려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용인 거를 이제 2년 보유해서 파시면 일반 세율로 파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럼 이제 마포가 한 주택이 되니까 네네네. 그때는 언제라도 팔아도 비과세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마포 거를 먼저 안 팔고 용인 거를 팔고 그러면 마포 거를 팔 때도 비과세라는.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무조건 마포 거를 먼저 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일 때 그런 거지.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용인 거를 먼저 팔아버리면은 마포께 그냥 비과세 요금을 맞춘 상태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가게금 넣고 너무 후회해가지고 지금 며칠 그거 동안 고민은 얼마나 하셨어요? 그 집 살려는 고민은 좀 했었는데 네. 막 통분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 취득을 하고 또 심지어 뭐 아무튼 비규제인데 6억이 넘어서 그거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이게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럼 방금 말씀해준 거면은 저는 아예 해결이 돼버려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제 말은 몇 개월 고민하신 거예요? 고민은 그렇게 많이 많이 하지 안 않았어요. 했어요? 네네네. 네네. 그러면은 전혀 문제 안 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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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네. 고민이 해결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 이거 고민이 되게 심각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런 비과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잘 몰라가지고 네. 그냥 저는 뭔가 투자라기보다 항상 그냥 하나만 가지고 좀 오래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라기보다 투자 쪽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투자가 아니고 좀 회사가 멀어서 이렇게 실거주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과세 얘기가 이렇게 보여서 유튜브나 이런 데 후랭이 TV에서 네. 갑자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갑자기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드렸는데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민이 깔끔하게 해결되셨으니까 네네. 채팅창으로 후불제로 슈퍼챗 써. 슈퍼챗 알아서 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야간 앵벌이를 네네,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본인만 심각하신 거예요. 본인들만. 한 6개월 고민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방에 다 해결을 해드리면 되게 벙쪄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한 6개월을 진짜 머리 싸매고 고민하시는 걸 제가 한 방에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그게 잘 모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모르고 경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여기 단톡 채팅방에 신만수 세무사님 부동산 세법제 추천한다고. 맞아요. 저도 신만수님 책 봤거든요. 네. 제 추천은 괜찮아요. 예. 이게 뭐 세금을 아끼는 뭐 101가지 방법인가? 저도 예전에 그거 공부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로. 그리고 이제 그거 하면서 세금은 이제 그 공부만 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그 상황이 닥쳐봐야 돼요. 맞아요. 닥쳐봐야지 이제 더 이제 파고들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게 안 잊어버려요, 절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 보면 안 되고 몸으로 익혀야 돼요, 몸으로. 세법은. 저는 지금 현재 4주택인데 현재 그 강동구 고덕동에 하나 가지고 실거주하고 있고, 네. 강명의 분양권 2개, 그리고 아산 탕정 쪽에 1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만 있으신 거예요, 4개? 3개가? 분양권이 광명 2개, 아산 탕정 1개 있으신 거예요? 강동구 고덕 실거주 하나, 광명에 분양권 2개, 네. 아산 탕정에 갭 투자요. 그렇죠. 투자. 네네. 네네. 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방향성이 주택수를 여기서 더 뭐 5주택, 6주택 이렇게 늘리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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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제가 이게 광명이 아니라 강릉이죠, 강릉. 광명이 광명이요. 광명이에요? 피곤하시군요. 네네. 광명. 네. 광명. 네. 그 중도금대출 2건 다 나온 거죠? 네, 2건 다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미 이제 4주택이잖아요. 네네네. 갖고 계신 현금이 더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더 있는 현금은 이제는 거의 풀로 채웠어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광명의 분양권도 이제 잔금을 치르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요거 정리되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셔야죠, 뭐. 음, 왜냐면 또 이제 그래도 전세가가 많이 받쳐주지 않아요, 이쪽은 광명은? 광명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성남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네, 그래도 전세가율이 그래도 네.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25년도까지 네. 이제 입주장 다 방어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주택수를 더 늘리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면 네. 속된 말로 지금 이미 버린 몸이세요. 버린 너무 몸이 많이 예, 버린 몸이기 때문에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버린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 5주택, 6주택 가는 거는 똑같아요. 12%. 예. 네, 맞습니다. 네. 5주택, 6주택, 7주택. 그래서 뭐 여력만 된다면 뭐 늘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여력만 되시면. 아니면 방향성을 아예 뭐 부동산이 아니라 뭐 네. 배당주나 리츠나 이런 방향성으로 한번 틀어도 될지 아니,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고 했는데 뭐야? 리츠랑 뭐라고요? 배당주 리츠. 흔히가 한 말씀 해주시죠.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맞아요, 뭐 맞아요. 굳이 수익률이 확실히 그 현저히 달라요. 수익률 현저히 네. 다르고 어쨌든 이제 너무 그 무리하지 마시고 네. 이제 입주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등기 치시고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뭐 버린 거니까 버린 몸이시니까 여기서 더 늘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12%뭐 무서워서 뭐 투자 못 하는 건 아니니까 대신 네.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네. 그 분양가가 이제 낮은 것들은 취득세도 낮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이제 12%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3억대 12%다 하면 3,600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불려 나가는 전략도 네. 3억대, 4억대 뭐 이런 소형 아파트 위주로 불려 나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고. 네. 어차피 그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하신 거예요? 고덕동 명의는 아파트? 지금 4개 다 부부 공동 명의로 그러면 있습니다. 나머지도 공동 명의로 하셔야 돼요. 나머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네네.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해서 서류는 2번씩 넣으셔야 되지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네. 더 좀 늘리셨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되시면 아직 나이가 있으시니까 젊으시니까 몇 살이세요? 네. 지금 40 중반입니다. 오 진짜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이제 주택수를 계속 늘려서 좀 자산을 키울지 아니면 요걸 이제 싹 다 정리해서 내가 이제 실거주로 할 건지.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4주택, 5주택 늘리게 되면은 실거주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동구 네네.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하기도 나쁘지 않고 애들 키우기도 나쁘지 않으시니까 네. 그냥 여기서 내가 그냥 만족하겠다 하면은 이제 주택수 더 늘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거죠. 네, 만약에 그 현재 4개 유지한다라고 하면 뭐 주택인 사업자 이런 거는 유지 뭐 아니요, 그 하거나- 종부세가 어차피 그 18억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 부부 합산이니까. 네, 지금 아슬아슬하게 안 나와요. 아니요, 그 더 안 내실 거예요. 왜냐면 공동명의시라면서요. 네, 18억.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등기된 게 아산탕정이랑 지금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2개 아니세요? 네, 근데 25년도 네네, 25년도 기준으로요. 네, 네네. 25년도 기준으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광명이 다 등기했을 때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종부세가 될까 말까 한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크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등기하시고 이제 나머지 뭐 팔고 일부 정리하고 늘리시든 아니면 여기서 더 늘리시든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니까. 이렇게 따지면 뭐 저는 완전히 너덜너덜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4주택, 그래서 5주택. 그래서 이미 버린 몸. 그 대표님은 네. 잘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아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면 한번 좋은 팁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네.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 이왕 다주택으로 하실 거면 아예 그냥 늘리시는 네.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력 되시면. 전 그렇게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고덕동하고 광명은 이해가 되는데 네. 아산탕정 갭 투자는 어떤 연유로 들어가시게 된 거세요? 언제? 아산 탕정은 그 23년도 여름에 들어갔는데요. 여름에요? 어떤 이유로? 네. 이제 탕정 쪽에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 그리고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소득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탕정이 이제 4주택 되는 딱 주택에서
주택이어서 이제 취득세가 12%가 나오는데 그걸 감안해서도 수익률이 나올 걸 그 예상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네. 좀 괜찮으세요? 네. 탕정지구는 지금? 좀 몇 개월 됐는데. 지금 3억 2천에 사서 지금 한 3억 8천 정도 돼요. 성공하셨네. 괜찮네요. 그래도. 네. 취득세는 그리고 버셨네. 예. 지금 등기를 친 게 아니라 음. 가등기 상태여서 2년 후에 그 등기를 쳐서 사실 2년 후에 취득세를 12%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완화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투자 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서. 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네. 여기서 뭐 더 늘리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될지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요새 안 내요. 예전에 이제 안- 4년짜리 있을 땐 냈었는데, 예, 저는 참고로 안 냅니다. 예. 그럼 왜냐면, 완전 개인 명의로 네네네. 진행해도- 개인 명의로 하는 거죠. 예. 어차피 일반세율로 하는 거니까. 네. 어차피, 근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만 감산하고 이랬을 때 나중에 추징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 이제 투자를 저도 한 20년 거의 해봤는데,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예. 그게 2년에 3건 이상인가만 안 팔면,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사고 파는 것만 아니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간주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정직하게 다 네, 해야 강주임대료는 되는지. 해야죠, 당연히. 예, 그건 강주임대로는. 해야 되고요. 네네네. 그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매물을 사고 파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2년에 네네. 3건 이상 하게 되면 이제 너무 자주 빈번하게 파는 거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라고 이제 나오는 거지. 예, 내가 뭐 네. 매철을 사고 파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 예. 네네. 어차피 내가 리스크 지고 가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네.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네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호랭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분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댓글에도 썼는데, 현재 2주택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유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네,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되세요? 현금은 한 5억 정도 됐고요. 예. 네, 뭐, 현재 대출은 없어서, 뭐, 대출을 이용해서 뭔가 투자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좀 조언을 받고 싶어서요. 2주택, 뭐, 매수 포트폴리오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판교에 한 채 있고요. 뭐야, 이 사람. 판교요? 신도시에 한 채 네? 있고요. 판교에 하나, 위례에 하나? 네. 네. 그래서 현재 2주택을 유지한 채, 그 다음 투자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네. 네, 고민인데, 네, 취득 시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취득 시기는 2017년도에 둘 다 취득했고요. 오. 그러면 둘 다 그 비과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안 되겠네요? 네, 안 돼요. 네. 뭐 하나만 비과세 받으시는 거고. 네, 근데 현재는 둘 다 뭐, 그 매도할 계획은 없고, 네네. 근데 현재 50대라서, 네. 이제 은퇴 이후에를 생각을 네. 해서 현금하고 대출을 받아서 근생 건물을 사면 어떨까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좋죠. 그게 어떨지 한번 예. 아니, 좋죠. 좋다고요? 네.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 글쎄, 뭐, 한 그 정도면 근생 건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그 임대 수입 받는 게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좀 경험이 없어서 그러면은 이제 조그만 오피스텔부터 먼저 해보시는 것도. 오피스텔이요? 네네. 그런데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또 세금, 뭐 종부세라든지 그런 거. 오피스텔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업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 안 들어가고, 취득세가 이제 네. 4.6%예요, 오피스텔은.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주택이니까 이제 취득세 8% 구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주택으로 안 하고 오피스텔로 하게 되면은 취득세는 4.6%만 되면 되고, 이제 월세 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업무용은 종부세 안 들어가요. 그럼 업무용 세입자를 오피스텔. 받을 때 그 뭐 업무용으로 쓰는 그런 용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임대를 도울 때. 근데 잘 네. 들어와요, 생각보다. 네. 그렇게 해서 월세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네.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확장해 가는 거죠. 오피스텔 여러 채 가거나, 아니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근생 건물을 사시거나, 네. 그런 방법도 있고, 근생 네. 건물도 5억이면은 대출 많이 풀로 받으면은 충분히 사실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피스텔 괜찮다고 봐요. 네네. 왜냐면 또 이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으니까.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많이 네. 이제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은 저는 오피스텔 추천이에요. 이런 분들은.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월세도 한번 받고 기존의 아파트도 이미 두 채가 있으시니까
네. 한번 오피스텔 한번 받아보겠다 하면은 뭐 한 3, 4억대 오피스텔 사시거나 뭐 투룸 네. 정도 3, 4억대 오피스텔, 4, 5억대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사서 월세 받으시거나 아니면 원룸 오피스텔 뭐 여러 채 사실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네, 그럼 지금 실거주는 판교하고 계세요? 위래요. 아, 위례하고 계세요? 네. 저 전화통화 목소리 듣고 40대 초반이신 줄.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근생으로 내가 방향을 좀 굳히겠다 하면 네. 사실 이 정도 자금이면 경매로도 트라이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 네. 경매에 대한 이제 호불호가 있어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조금 이제 뭐 권리관계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서 하는 것도 네.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죠.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주택 오피스텔 여러 채도 되나요? 그럼요. 그 오피스텔은 이제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피스텔 취득세는 여러분 그 3주택이든 4주택이든 5주택이든 단일 세율이에요. 4.6% 취득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피스텔을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더라도 그냥 4.6%만 내면 되는 거예요. 8%, 12%가 아니라 주택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현재 2주택자인데 네. 그 아파트를 좀 계약금이 없는 상태로 그 현금이 없는 상태로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한 5개 정도를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올해 초에 하나 등기 칠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손해를 많이 보고 매도를 했고, 네, 앞으로 올해 말에 대구에 하나, 오산은 세마 쪽에 하나, 내년 초에 평택 고덕신도시에 있는 반도유보라에 이렇게 하나 있고, 26년도에 또 청라 쪽에 하나가 있는데, 네. 이게 아파트 3룸이다 보니까 그 예. 분양가가 예. 거품이 많이 끼어 있어서 예. 요거를 이제 실제 등기를 치는 거는 한 2채까지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매도를 하려면은 현재 상태에서 예. 그 계약금 포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상태이거든요. 이미 한 채를 그렇게 했고, 근데 나머지 건들에 대해 그 올해 말에 이제 좀 등기 물건들이 몰려 있고 내년 초까지 이어져 있고 내후년 26년에 있는데 이거를 그 개포를 하고서 개포 플러스 알파를 하고 털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좀 버텨서 어떻게든 좀 버텨보는 게 등기까지 하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이 되네요. 네. 현재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이게 5개 이거를 제가 좀 물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 뭘 살리고 뭘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 수술? 네, 그러니까 뭘 버릴지 뭘 살릴지.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잔금 치를 돈은 없으신 거잖아요. 잔금 치를 또는 2채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풀 대출해서 가능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채는 처분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4채 남은 거죠. 4채 중에 2채는 살리고 2채는 이제 살생부 적으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포기할지는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선택과 포기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돈도 없으신데 왜 5개나 받으셨어요? 좀 불나방이 됐었죠. 네네. 그러니까 투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는 이제 천천히 가더라도 한 채씩 가거나 이게 좀 그 자기 체급에 맞게 가셔야 되는데 이제 너무 무리해서 한 번에 이제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았겠지만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또 계속 항상 잘 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대비도 안 돼 있으시고 그냥 이제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이제 경험이신 거잖아요, 경험. 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개포 플러스 알파를 하고 한두 개를 더 버리는 게 네. 맞는 선택일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한번 등기를 쳐보고 취득세 내고 4.6%니까 취득세 내고 네. 어떻게든 버텨보다가 좀 취득세 선에서 손해보고 끝내는 게 맞는 거인지.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거 물건 보고서 그렇죠. 해야 되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자금 사정에 너무 안 맞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버틴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버틸 수는 없거든요. 네. 본인은 버티고 싶어도 이게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빨리 그 수술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두 개는 버리는 게 낫겠죠. 두 개 킵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금 계획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네, 네. 그 여러 개 되시는 만큼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풀 대출 이자 내고서 네. 그 임차료로 좀 커버되는 데까지, 그리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지고 버틸 수 있는 상태는 만들어놔야지 이게 존버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네, 잠시만요. 네. 아, 예, 선생님, 그러면 이거 만약에 두 채 손절 안 하고 네 채를 다 끌고 간다고 하면 네. 가능하신 거세요? 한 달에 그 풀 대출 받았을 때랑 그리고 그 월세를 놓았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네. 한 달에 한 2, 300 정도 빵꾸가 나거든요. 2, 300 마이너스. 네. 네. 근데 이제 생활비도 있고 뭐 맞벌이긴 한데요. 네. 생활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이제 완전 다 대출이라서 네. 한 마이너스 300 하고 기존에 이제 주담대도 좀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은 고정 이자인데 네. 이제 그 변동으로 바뀌면은 좀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 근데 그냥 버티는 거는 한 세 채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입고 잘 뭐 안 사고 알겠습니다. 네네. 네 채부터 네, 여기서 정리가 안 되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고가주택이라서 네. 투자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언제 사셨고 몇 억대이시고 뭐 이런 자금이나 이런 것들. 16년도에 샀고요. 네. 주택은 여기는 용산구고요. 예. 평가 금액은 30억 이상일 것 같은데, 30억 이상. 네. 네, 한 40억 이상일 것 같은데, 아, 40억 이상.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네. 이제 공시지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종부세 기준에 이제 부합을 하다 보니까 네. 다음 투자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용산구에 이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단독주택인가요? 뭐 어떤 건가요? 예, 단독주택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요거 한 채 가지고 계신 거죠? 요거 하나. 네, 맞습니다. 아, 네네네. 그럼 여기 뭐 대출이나 이런 현황들은? 대출은 지금 한 5억이 좀 안 되고요. 4억 정도 되고요. 네. 네네. 현황은 지금 임차인들이 좀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조금 있는데, 네. 네,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은 더 투자를 할지, 네. 지인들 경매를 지금 좀 도와주고는 있기는 한데, 아, 선수시군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를 더 하고 싶어서 저도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상담 드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상담 드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거를 워낙 좀 잘하고 계시고. 그럼 제가 네네네. 진행하겠습니다. 네네네. 선생님, 그러면 이거 40억 되시기 전에 네네. 투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경매는 조금 오래 했고요, 사실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2010년부터 좀 계속 했어요. 여러분, 경매가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장기간 하면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면 엄청 오래되셨네요, 구력이. 아, 예, 감사합니다. 형! 형, 여기 나와야 될 것 같아. 방송 한번 나와주세요. 예. 지금 물어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같이 네. 하시는 경매 투자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좀, 근데 오히려 제가 계속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분들하고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대표님 네. 본인 상황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원래 스타일이 이제. 그러면 가족 관계나 뭐 상황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좀 궁금하겠네요. 뭐 이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직장은 전업 투자자시고 뭐 그런 뭐 가족 이동이라든지 뭐 자녀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는 아직 미혼이고요. 형! 나와야 될 것 같다니까 여기 지금 빨리? 가족들도 다 경매로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경매 가족이다.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주로 용산구 쪽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형! 네. 그래서 어떻게 더를 지금 벌릴지 고민 중이라서 연락드렸습니다. 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원래 소액 투자 전문이다 보니까, 네. 예, 뭐 소액 투자로 이렇게 많이 깔아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깔아놓는 전략으로. 제일 잘하시는 게 경매이시니까 맞아요. 본인 잘하는 거 하셔야죠. 그 제일 날카로운 칼로 더 멋있게 맞습니다. 썰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소액을 할 만한 게 있을지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많아요. 많이. 제가 프린TV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 아, 소액 경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소액 그러니까 소액 투자. 투자를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소액 경매는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소액 투자할 만한 게 네. 너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네. 혹시나 좀 그런 거에서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네, 네. 요즘 인사이트가 어떤지도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분한테. 아, 근데 장르가 다르잖아요. 장르가. 장르가. 그러니까 소액 투자는 네네. 그 제가 몇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감정가 높은 아파트 신규 아파트 대출 받으면 사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진천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뭐 동일 하이비 파크도 테라스 같은 소액 경우에는 분양권. 소액 분양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진천이요. 네. 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이제 그런 위주로 하면은 그렇게 큰 돈 많이 안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서 예, 그런 거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네. 소액 투자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저도 이제 돈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르가 다르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네네네. 계속 소액 투자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찾는 거에는 좀 약간 그래도 좀 약간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는 편이고요. 네네. 예, 그런 거죠. 약간 다 다르죠, 뭐.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소액 투자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리스크가 없는 대신에 이제 수익률이 높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자산이 좀 많이 좀 불어난 케이스이긴 하고요. 좀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저 보고 있는 게 부평을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제 부평에 이제 갈산 쪽에 보니까 이제 잡혀 있는 데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해서. 네네. 네. 잘하시는 분들 네네네. 보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네. 네네. 제가 뭐 아무튼 뭐 경매 쪽 하시니까 또 그런 것도 잘 물건 찾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네네네. 네네 그렇게 한번 하시고 프리TV 한번 나와주세요 진짜. 제가요. 아, 선생님 그러면 지금 경매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을 경매로 하는 건 어떻게 좀 보세요? 아, 저 개인적으로요? 네, 뭐 현재 분위기라는 거지 이런 거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파트는 예, 별로 매력 없어 보이고요. 예. 네. 저는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는 시장 보고 있거든요. 아, 어디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이 좀 무너지고 있어서 무너지고 있는 시장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기회를 찾으시려고 하시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갈산도 네, 그 구역이 묶여 있는 부분도 갈산 이유지구 같은 경우에도 묶여 있는데 여기 빌라가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네. 뭐 바로 갈산역 바로 인근인데도 준주거나 3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아니라도 매매가도 아직 저렴한 편이라서 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 투자로는 좋을 것 같아서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지금 단독주택이 아니라 상가주택이세요? 저는 단독주택입니다. 아, 그래도 아직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어요. 아직 뭐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아직 안 하셨군요. 네, 일부러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를 앉혀놓고 이제 네, 땅을 깔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화장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기다리시는 거죠? 필요는 없는 이게 왜냐면은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네. 네, 그것보다는 좀 더 나중에 화장해서 이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나와주십시오. 네네. 네. 호랭이 TV에 메일 한번 보내주십시오. 연락처 네. 해가지고. 제 메일 주소를 잘 몰라서. 아, 예. 그 호랭이 TV 있습니다. 그 영상마다 끝에 항상 이메일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많이 보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한 게 처음이라서. 형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미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네네. 14년 차 경매 투자잖아요. 네네. 네. 14년이면 네. 이렇게 40억짜리 단독주택을 하는 정도가 되는군요. 제가 2주택
차인데요. 네. 하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18평형 분양권 상태고요. 둔촌주공이요. 네. 예, 그리고 하나는 송도에 있는 3룸 아파트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3룸 오피. 네.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있고요. 아, 여유 자금 현금으로요? 현금이요? 예, 그러니까 그 각각 계약금 들어간 거 포함해서 5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 여기 같이 묻어져 있는 게 5억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해결이 된다면은 아파트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대출 활용해서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아파트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들어가서 그냥 버티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고민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면 그 송도 오피 매도 여부 이런 것도 지금 궁금하신 건가요? 매도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한 마이너스 2억 정도 상태일 것 같아서 예. 그거는 좀 고려를 아, 그럼 일단 다 홀딩하는 상황에서의 지금 나의 전략은 어떤가? 네네네. 송도에 무슨 오피스텔이세요? 송도에 있는 아메리칸 타운이라는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2억이에요? 분양가가 6.9억이었고요. 네네. 거기가 현재 주변 아파트들이 4억대에서 5억 이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억이라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예, 202동이에요. 아, 네네. 아, 요거군요. 아. 여기 입주 여건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죠? 네, 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와. 제가 처음에 받을 때는 경쟁률이 400대 1이어서 기대도 안 했는데 당첨돼서 좋았는데 400대. 지금은 상황이 많이 역전돼가지고 심각하구나, 진짜. 네. 좀 버티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기엔 너무 여력- 아깝잖아요. 예. 근데 여력이 된다면 네. 버티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뭐,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긴 또 실거주도 만족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네. 예, 근데 둔촌주공이 그 실거주 빨리 해제가 돼야겠네요, 거기가. 네, 거기가 해제 안 되면 오피스텔을 가족 명의로 돌리고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도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구나. 네. 예. 아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와, 근데 400대를 경쟁 되셨는데도 요새 좀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거구나. 21년도 가장 뜨거울 때 당첨이 돼가지고. 여기 피는 좀 붙은 것 같은데, 그거는 별개로 지금 거래 자체는 많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피는 그냥 단순 호가고 실질적으로는 네. 거래하려면 마이너스 2억은 해야 네네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싶어요. 방법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제 손절하고 다른 거 하실 건지 네네. 아니면 버티고 실거주 하실 건지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네. 뭐, 만약에 그거는 본인이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손절하고 만약에 다른 걸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제 뭐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실거주에서 버티겠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좀 실거주에서 버티는데 좀 약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를 만약에 하는데 진짜 이거보다는 내가 더 확실하게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확실한 생각이 들면은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갈아타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여기서 딱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다각적인 거를 계속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그냥 살겠다 마음 먹으면은 근데 이제 또 그냥, 이런 거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반포 레미안을 그 계약금 넣었다가 계약금 넣은 게 아니라 다른 데 계약금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반포 레미안은 선택을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기회비용만 봤을 때 그게 한 30억 정도 25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25억 정도가 한 10년 정도, 10년 지나, 한 20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20억 정도가.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포 레미안을 했으면 한 20억 정도를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네. 이게 뭐가 딱 맞다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훨씬 나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게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딱 뭐라고 제가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2008년도에 제가 그 계약금 걸었던 거 4천만 원 포기했으면 범프레미안을 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그거를 선택함으로써 그 4천만 원 때문에 그 계약금의 절반 4천만 원 때문에 제가 포기를 안 했고 그거를 계약금을 지켰는데 어쨌든 기회비용 측면에서 어쨌든 저도 20억의 손실을 발생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제 경험담을 얘기를 드리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돈이면 쏟이 다른 데에서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둔촌주공도 있으시고 약간 아픈 손가락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예.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양도차손 만약에 같은 명이면 양도차손 활용해서 그 마이너스 좀 상쇄시킬 수도 있어요. 둔촌주공에서 그 양도차익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쇄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둔촌주공은 파실 생각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팔아서 실거주가 해결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거나 뭐 입주가 좀 하면은 팔아서 차라리 그 돈으로 또 다른 걸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아, 만약에 답이 안 나온다면 네, 정 안 나온다고 당금 하면 답이 안 나오면 리셋을 하고 그렇죠. 예. 양도차손으로. 예, 그래도 그 어쨌든 이거 거기서 만약에 4억 플러스라고 하고 거긴 좀 올랐으니까 4억 플러스라고 마이너스 2억이면은 사실은 이게 상쇄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